안녕하십니까. 쿼크에서 빅뱅까지 1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지다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것이 1905년입니다. 그 후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을 봤을 때 이 뉴턴의 중력 이론이 특수상대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맞지 않는데, 우선 첫 번째로 뉴턴의 중력에서는 중력의 전달 속력이 무한대입니다. 즉, 이 태양과 지구같이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힘이 즉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구에서 곧바로 알 수 있고, 지구는 태양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이 궤도를 벗어나서 이제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반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떠한 물체나 또는 어떠한 정보도 빛의 속력보다 더 빨리 전달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서는 태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8분 19초 후에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턴의 중력 이론이 특수상대성에 맞으려면 뭔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달 속력이 유한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 다른 점은 이 뉴턴의 중력의 근원은 질량인데, 그 질량의 크기는 이 모든 관찰자에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에서 보면 질량이라는 것이 이 에너지의 일부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력을 작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의 일부로 본다면, 그렇다면 에너지는 이 관찰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중력도 이런 그 특수상대성의 이 관찰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이 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중력 이론을 특수상대성과 맞도록 고치는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잘 진척이 안 돼서 무려 10년이나 걸려서 1915년이 돼서 내놓은 것이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래서 뉴턴의 중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력 이론인데, 그 결과 이 특수상대성과 맞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특수상대성을 오히려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력의 특성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주목했던 그 중력의 특성은 갈릴레이가 이미 실험으로 밝혔고, 뉴턴이 그 자신의 중력 이론을 만들 때도 이미 반영을 했던 이 모든 물체는 똑같이 자유낙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뉴턴의 중력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나오는 그 질량은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질량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과 관련된 질량이죠. 그래서 그걸 관성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 중력에 관계되어 보면, 중력에도 뉴턴 중력에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오른쪽에 나오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을 하는 이유는 사실 왼쪽에 나온 관성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진 운동의 특성에 관계된 거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 중력 질량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양인데, 잘 살펴보면 두 질량이 같아야 될 아무런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뉴턴은 중력 이론을 하면서 갖다가 놓았던 거죠. 이거는 이제 이 갈릴레이가 했던 그 관찰, 그래서 모든 물체는 똑같이 자유낙하한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 때문에
이 중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뉴턴 중력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 이 질량과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질량과 관계가 없는데, 이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그 가속되는 좌표계를 다룰 때 관성력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결국 우리가 적당히 그 관성력을 만들어내면 중력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는 그러니까 그냥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면 그 자유낙하는 그 관찰자 또는 자유낙하는 물체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그러니까 그 계에서 보면 이 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정말로 이 관성력이라는 게 중력과 똑같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전투기가 날아가려면 굉장히 빠른 속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긴 활주로가 필요한데 항공모함인 경우에는 배의 길이가 뭐 아무리 길어도 100m, 200m 이 정도 선이니까 그보다 더 길게 활주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길이 안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투기가 나르려면 뭐 최소 시속 수백 킬로미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속력을 그 짧은 구간에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한 가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항공모함에는 이런 가속과 감속을 도와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새총처럼 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 착륙이 이륙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굉장한 가속이나 감속이 일어나고 그때 이 조종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그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이 큰 가속도를 받거나 감속도를 받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 조종사가 받는 느낌은 중력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그 가속도를 나타낼 때 그 중력 가속도의 몇 배냐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런 전투기 뜨거나 내릴 때 보면 수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몇 배, 그러니까 최대 한 10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착륙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투기들은 뭐 전투 상황 같은 게 벌어지면 급선회를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회전 같은 걸 하면 그때는 그 굉장히 큰 원심 가속도를 받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정도의 가속도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그래도 로켓이 처음 발사될 때 이때도 거의 뭐 쉽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10배 이상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죠. 보통 사람이라면 갑자기 자기 이 몸무게가 10배로 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그러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런 강력한 이 가속도에 견디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장면을 한번 보시죠. 라인 주고 앞에 보고 라인 주고 뱀 주고 계속 보세요. 계속 주고 좀더 그만하세요. 육지 4초 만에 이렇게 빠지셨어요. 심호흡 깊고 크게. 우리가 우주 시대를 살아가려면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나 또는 중력이 10배 이 정도 커진 강력한 중력에 적응을 해야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중력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라는 이론이 무엇이고 중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력 질량은 관성 질량과 같고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등가 원리, 또 때에 따라서는 약한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윗방향으로 조금 가속이 됩니다. 그러면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내 몸무게가 좀 늘어난다는 그 느낌, 즉 중력이 커지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이 아랫방향으로 가속이 조금 되고 그러면 내 몸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중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도 관성력과 중력을 분리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 중력의 효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줄이 끊어지면 이 엘리베이터는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하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탄 관찰자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 경우에는 그 관성력과 중력이 정확하게 크기가 같아져서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 결과 우리는 중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몸무게는 0이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중력장이 있어도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좌표계, 그러니까 이렇게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좌표계 안에서는 이 특수상대성이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관성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상대성 원리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모든 자유낙하하는 좌표계는 이 특수상대성이 성립하는 관성계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모두 동등하고 그 안에서는 똑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자유낙하하는 좌표계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특수 상대성을 조금 더 확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서로 일정한 속력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서로 관성계가 아니라 모든 자유낙하하는 좌표계도 다 동등한 이 관성계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조금 더 확장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가 중력과 시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두 명의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고 또 한 명은 그 밖에서 이 엘리베이터 안을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한쪽 벽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이 반대편 쪽 벽으로 이렇게 빛이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상황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사람에게는 특수상대성이 성립하고 그 맥스웰 방정식에 따라서 이 나온 빛이 직진을 해서 엘리베이터 한쪽 면에서 반대편, 정확하게 반대편 쪽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엘리베이터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자,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은 빛이 그대로 직진을 해서 반대편 벽에 정확하게 가겠지만 그 동안에도 엘리베이터는 계속 가속이 돼서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밖에 있는 관찰자가 이것을 본다면 그 한쪽 벽에 나와서 그 반대편 쪽으로 가는 동안에 그 빛이 아래로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안에 있는 사람은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중력장이 놓여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중력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똑바로 안 가고 중력 때문에 휘어져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중력의 효과는 이 공간이 이 휘어지는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 빛이 이번에는 이 천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아래로 빛이 이렇게 간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밖에 타고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이걸 관찰하게 될지를 보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역시 이 천정에서 나온 빛이 그냥 바닥에 아무런 변화 없이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빛의 진동수, 즉 파장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이 똑같은 진동수로 바닥에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천정에 있던 빛이 내려와서 바닥에 도달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엘리베이터가 계속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다르죠.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천정에서 나왔을 때의 그 진동수하고 그 빛이 바닥에 닿았을 때의 그 진동수하고 다르다라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도플러 효과라는 것 때문인데 여기서는 뭐 도플러 효과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국 이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과 이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빛이 나왔을 때 그때하고 이 빛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그때 시간이 다르게 간다라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동을 하지만 시간이 달라져서 진동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이 자유낙하에서 이렇게 이 지구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관성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이 시계가 그냥 째깍째깍 가고 있을 뿐인데 내가 이 사람의 시계를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높이가 다른 두 위치에 있는 1번 시계하고 2번 시계하고 시간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에 있던 시계가 요 1번 위치에 왔을 때 두 시계를 비교하면 얘가 일정한 속력 V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 정지된 시계에 비해서 이 시계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 시계 사이에 이제 특수상대성의 그 시간 팽창을 고려해서 시간을 비교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두 시계를 비교해서 아 제가 나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가구나, 뭐 느리게 가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다음에 요 2번 위치에 왔을 때도 역시 이 2번에 있는 시계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똑같이 비교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더 빨라져 있죠. 가속이 됐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특수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면 여기 와서 여기 1번에 있을 때보다 2번에 있을 때 속력이 더 빨라졌어요. 그럼 내 똑같은 시계에 대해서 이 바깥에 있는 시계하고 비교하면 시간 팽창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시계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자유낙하고 있는 이 시계는 관성계에 있는 시계고 일정하게 가는데, 내가 그 바깥에 있는 시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1번 시계와 2번 시계가 다른 비율로 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이 관찰자는 그럼 왜 1번 시계하고 2번 시계가 다르게 가는 이유가 뭔가? 다른 비율로 가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중력의 효과 때문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 엘리베이터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자유낙하를 하는 동안에 결국 중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건 위치에 따라 이게 중력 포텐셜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크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공간에 휘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거리와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은 두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시간과 길이 측정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일반 상대성은 뭐 거기에 더해서 이 관찰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그 위치에 중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시간과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거 믿기 힘든 결과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라는 거를 이제 실험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험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별빛,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이 만약에 이제 태양의 중력장,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서 가장 센 중력장을 가진 건 태양이니까 태양 근처를 지나올 때 그러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빛의 경로가 휘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예측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휘어질 건가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을 했고요. 근데 이걸 이제 관측을 해서 맞춰보자, 그러니까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게 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이제 완성된 게 1915년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예측은 그보다 조금 먼저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해 보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실험을 못했다가 1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 관측을 하는데, 일단 이 태양 근처를 지나오는 별빛 그냥은 관측이 안 되죠. 당연히 태양이 보이면 낮이란 얘기고 낮에 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개기 일식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가릴 때가 있죠. 그러면 낮에 이제 태양이 가려지고 그러면 이제 별이 보이겠죠. 예. 그러면 그때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자. 그러니까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관측하기 좋은 장소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팀 정도가 이제 그 계기일식을 관측을 하러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측정해서 알려져 있던 별의 위치하고 계기일식 때문에 이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의 위치가 얼마나 달라지나 그것을 측정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뭐 논란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별빛이 오는 경로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예측한 만큼 휘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일반 상대성이 맞다. 그러니까 라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중력에 의해서 시간도 다르게 가느냐라는 것도 큰 의문일 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관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약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실험으로 확인한 거는 그 후에 이제 1950년대 그러니까 이 파운드 레베카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빛도 자유낙하를 하면 그죠? 진동수가 바뀐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뭐 다른 물체가 이제 운동 에너지 늘듯이 이 빛도 에너지가 늘어서 진동수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걸 시간으로 얘기하면 결국 똑같은 빛이었는데 저 위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지면에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아래쪽으로 올수록 시계가 천천히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 높이 있는 시계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이 진동수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쟀는데 이 실험이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측정한 실험입니다. 대략 20m 높이에 이를 이제 자유낙하를 했을 때 이 이제 감마선의 진동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실험인데 워낙 그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게 웬만해서는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이 실험팀이 그때 당시 새로 발견된 이 메스바워 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정밀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이제 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만큼 이 진동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이라는 것도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 즉 공간도 휘어지고 시간도 다르게 간다라는 사실은 그 후로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뭐 확인된 거, 그러니까 빛이 이 중력의 영향으로 휘어진다라는 거를 뭐 워낙 이제는 많이 확인이 돼서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확실히 보여주는 사진 한 장, 이 위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 보면 앞에 여기 이제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하예요, 별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은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암흑물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빛은 안 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질량은 큰 집단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오면서 그 중력에 의해서 이제 빛이 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이 링처럼 되어 있는 것이 한 은하의 그 사진인데 이게 은하 하나인데 이게 이 빛이 휘어지는 것 때문에 렌즈처럼 효과가 나서 이렇게 원형 띠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이런 이제 은하가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블랙홀이 하나 있다든지 하면은 그 거기를 이제 이 블랙홀이 은하를 지나가면 이 은하가 어떻게 이제 상이 찌그러질 건가 그러니까 이 빛이 휘어지는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물체, 뭐 블랙홀이나 다른 것들을 이제 관측하는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도 그 파운드 레브카 실험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원자시계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됐어요. 근데 이 시계는 워낙 정밀도가 높아서 그 후에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이 시간 측정의 그 기준, 그러니까 시간 단위 자체도 이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걸 아는 게 어려웠는데 이 원자시계라는 그 굉장히 정밀한 시계가 나오면서 그냥 시간을 재보면 그 중력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걸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0년대, 60년대에 정밀한 원자시계를 싣고 비행기에다 싣고 하나는 땅에 놔두고 이렇게 비행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비행기 돌아다니는 방향에 따라서 이 지구와의 상대 속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구도 자전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특수 상대성 효과와 일반 상대성 효과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이 특수 상대성 효과에 의해서 시간이 이제 느려지는 거하고 일반 상대성 효과에서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니까 지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위에 있으면 시계가 더 빨리 간다 그랬죠. 그래서 높이 있을수록 이제 일반 상대성 효과에서는 더 빨리 갑니다, 시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잘 맞는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특수 상대성의 효과하고 일반 상대성의 효과가 다 맞다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잘 확립이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한다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효과를 보려면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효과를 보려면 중력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근데 지구의 중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런 효과,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효과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근데 이걸 일상에서 항상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GP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PS라고 하는 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 인공위성에 탑재된 시계, 그러니까 그 시계는 굉장히 정밀한 시계죠. 그래서 원자 시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원자 시계들을 실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아서 내가 지구상에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알아내는 이 포지셔닝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위성으로부터 내가 이 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내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항상 지구의 어느 위치에서나 최소한 4개의 위성이 보이도록 위성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GPS 시스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로 하려면 뭐 24개의 위성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2바퀴씩 도는 궤도 그 궤도에 올려놓고 뭐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 이 강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원자시계를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올려 실으면 이 특수 상대성 효과와 일반 상대성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돌아가는 이 인공위성의 그 속도가 초속 수킬로미터니까 그럼 이제 이 특수 상대성 효과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면에 있는 시계하고 저 위에 있는 시계는 일반 상대성 효과에 의해서 저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가 더 빨리 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이 일반 상대성 효과를 고려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 수치가 조금 나오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 효과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7.1 마이크로세컨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7초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효과는 특수 상대성 효과보다 더 커서 대략 그 46 마이크로세컨드만큼 빨라지죠. 근데 1 마이크로세컨드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1 마이크로세컨드면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뭐 300m? 뭐 그만큼 갈 거리죠. 그러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 차이가 나면 300m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GPS로 아무런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밀하게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GPS 시스템은 매일같이 시간을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과 일반 상대성 효과를 보정해서 시간 시그널을 보내서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 물리법칙은 모든 자유낙하계에서 같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로부터 중력이 존재하면 시간과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정말로 중력과 관성력은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는가? 뭐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라고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중력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럼 줄이 끊어졌으면 이게 지금 이 자유낙하를 내가 지금 지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태양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구별할 수 없느냐. 그걸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지구가 만드는 중력과 태양이 만드는 중력은 그럼 진짜 차이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정말로 좌표계를 선택해서 중력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나? 와, 일단 반대로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엘리베이터를 가속을 해가지고 지구의 중력과 똑같은 중력 가속도로 가속하면 나는 그 안에서 정말 지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거냐? 근데 이게 정말 맞다면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본질이 뭐냐라는 걸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면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행히 이 완벽하게 중력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의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에 있으면 이게 지구에서 떨어지는지 태양에서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굉장히 정밀한 실험을 해야 되죠.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라 그래도 유한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를 얘기할 때도 이 국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충분히 큰 영역이 되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 엘리베이터 천정하고 엘리베이터 바닥하고 엘리베이터 바닥이 지구에 더 가깝죠. 그러면 거기에 중력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정과 바닥의 그 차이는 이거는 내가 그 좌표계, 그러니까 자유낙하한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크기의 차이는 이 지구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느냐, 태양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지구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만 엘리베이터 양 끝은 그 방향에서 약간 벗어나죠. 왜냐면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약간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약 그 지구에서 자유낙하를 하면 사실 우리는 이 자유낙하는 우리 몸의 질량 중심을 따라서 이제 고개 움직이는 게 이제 정확하게 자유낙하 그 길을 가는 거고, 이 우리의 머리하고 발은 그 예를 들어 똑바로 섰다 그러면 머리 쪽은 중력이 더 작고 발 쪽은 중력이 약간 더 크겠죠. 그럼 그 차이 때문에 그 이 위아래로 약간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워낙 크기가 작아서 이제 우리는 그걸 관측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구라는 효과는 그런 데서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기조력이라고 하는 힘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물질에 의해서 생긴 그 중력 중에 내가 자유낙하를 하면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력 가속도라는 건 내가 그 가속도에 맞춰 자유낙하하면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 그러니까 기조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차이는 이거는 그냥 정말로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정확하게 이제 시공간이 휘어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중력장의 변화라는 걸, 중력장 자체가 아니라 중력장의 변화라는 걸 만들고, 그 변화는 기조력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시공간이 휘어짐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있으면 이 시공간에 휘어짐이 생기는 건데, 그 시공간의 휘어짐은 곧바로 중력장을 주는 게 아니라 중력장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쌓여서 이제 중력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턴 중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중력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부터 이제 중력 포텐셜이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힘의 근원은 질량이었습니다. 예.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휘어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그 휘어진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낙하를 하면 그게 이제 뉴턴 중력에서는 마치 힘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중력의 근원이 이제 뉴턴 중력에서는 질량이라는 거였는데, 일반 상대성에서는 이렇게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드는 거는 물질, 그 물질이 주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뉴턴 중력에서는 중력 포텐셜이라는 게 질량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 주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에 의해서 매트릭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매트릭을 두 번 미분한 그걸 이제 곡률이라고 부르는데, 그 매트릭의 곡률이, 그러니까 시공간에 휘어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 시공간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질을 완전히 배제한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미미한 거고, 그다음에 그런 물질이 존재하면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이 시공간이 휘어지면 그 안에 있던 물체는 이렇게 나름의 자유낙하를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 자유낙하하는 것이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한 그냥 직선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선은 아니다라는 그 의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에서 중력을 느낀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느끼는 그 중력이라는 걸 보통 무게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무게는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양인데, 이거는 이 자유낙하계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력을 느낀다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중력 자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전자기력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유낙하를 못하도록 막아주는 전자기력, 이거를 우리는 이제 무게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중력에는 이 무게 말고도 이 앞에서 설명한 기조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 물체가 유한한 사이즈가 되면은 그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효과 때문에 이 물체가 힘을 받게 되죠. 변형이 되거나 뭐 이렇게 늘어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제 기조력이라고 하는데, 이 기조력은 자유낙하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시공간의 휘어짐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이 뉴턴 중력과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예는 슈바르츠실트 시공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구형 물체가 만드는 시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 전에 먼저 왜 지구나 태양 같은 이렇게 큰 물체들은 구형이 되는가 라는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물체를 보면 다 제각각 모양이 있죠. 그렇지만 하늘에 떠 있는 물체, 그러니까 지구를 포함한 행성이라든지 태양과 같은 별 다 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형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물질의 형태를 결정하는 힘이 무엇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항상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게 중력과 전자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보통의 물체는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게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를 이루는 그 원자들 사이에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형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뭐 이게 액체가 아니고 이제 고체인 경우에는 어느 한 형태를 가지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중력은 이 전자기력에 비해서 워낙 그 미약한 힘이라 이렇게 작은 물체에는 영향이 없는데, 물체가 커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전자기력은 너무 큰 힘이긴 하지만
이게 그 양의 전기와 음의 전기, 그러니까 전하가 구별이 돼서 서로 상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원자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물질도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성이 되지만 그 남은 약간의 여력들이 있어서 그런 힘에 의해서 이제 물질을 이루고 형태를 유지하는데, 그에 반해서 중력은 잡아당기는 이제 인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작은 물체는 작지만 물체가 커져도 상쇄되는 일이 없으니까 물체가 커질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전자기력보다 중력이 훨씬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물질이냐 무거운 물질이냐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지구같이 이렇게 암석으로 된 행성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가 되면 이 전자기력보다 중력이 훨씬 중요해져서, 그럼 중력만 작용하면 이제 인력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이 중력 그 포텐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제일 줄일 수 있는 형태가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구형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저 소행성대에 가보면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크기가 이렇게 이제 100km를 넘어가면 약간씩 구형이 되고, 이제 수백 킬로미터를 넘어가면 이제 전부 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계나 뭐 우주에 있는 이제 큰 물체는 다 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형인 물체가 만드는 중력, 그걸 이제 이 뉴턴이 이걸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렇게 그 구형 전체가 그냥 구의 중심에 질량이 다 모여 있는 이런 그 물체와 그 중력을 똑같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점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력이 작용할 때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뉴턴 중력에서는 그냥 하나의 점에 질량이 다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일반 상대성에서는 이 똑같은 문제를 이제 이 앞에서 보여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구형으로 생겼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 시공간이 일단 공간적으로는 구대칭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대칭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구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죠. 진공 상태 같은 거죠. 그래서 물질이 없는데 구대칭이 있는 그런 해를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 해를 이제 이 발견한 사람이 슈바르츠 실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완성된 형태를 내놨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세계 1차 대전 중이었죠. 근데 슈바르츠 실트는 독일 사람인데 그 1차 대전에 그 전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틈틈이 일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이 아인슈타인의 그 논문을 공부해가지고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구대칭을 갖는 해를 구해가지고 그걸 아인슈타인에 보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받아보고 놀랬다 그러죠. 이게 자기 방정식이 굉장히 어려운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어서 해를 쉽게 이제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해를 이제 구해줘서 보내니까. 근데 어쨌든 그 해의 형태는 이렇게 그 시공간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 시공간은 이 메트릭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기하의 이 함수로, 그러니까 공간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메트릭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에 관계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관계된 거는 요 dt 제곱 앞에 있는 요 부분이 결정을 하고, 공간이 어떻게 되냐는 그 뒷부분이 이게 이제 공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공간 요 부분이 이제 구대칭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고, 반지름이 변해가면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 이제 요 부분에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서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풀어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이 고전역학에서 뉴턴 중력을 받았을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비슷한데 약간의 보정이 들어오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메트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m이라는 그 파라미터가 이렇게 그 위에 나오는데, 특히 r이 2m이 되는
요 좌표점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보면 R이 EM이 되는 순간에 이 dt 제곱 앞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쪽이 이제 0이 되고 공간을 나타내는 쪽은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걸 이제 이 일반 상대성에서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죠. 보통 지평선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의 성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블랙홀을 다루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 이제 질량 여기 나온 파라미터 작은 m이라고 쓴 것과 그 안에 있는 구형 물체의 질량하고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 같으면 이 사건의 지평선이 생기는 데가 이제 3km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태양의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해는 그 태양이 있는 물체가 있는 그 바깥에서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 바깥에서는 거의 뉴턴 중력의 결과와 이제 비슷한 결과를 주는데, 그래서 이 매트릭이라고 하는 그 요 부분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랬죠. 요 부분 이것이 그 뉴턴 그 중력의 포텐셜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으로 연결이 돼서 사실상 그 뉴턴 중력으로 구한 중력 포텐셜과 똑같은 결과를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시바르츠-실트 시공간을 써서 이 태양계 행성의 운동이 어떻게 되나를 구해볼 수 있는데, 그냥 뉴턴 중력만 가지고 풀었을 때와 거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약간의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그러니까 R이 작을 때, 그러니까 태양 근처에 있을 때만 커지는데, 물론 대부분의 행성이 이제 그 충분히 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작은데 비해서, 그러니까 태양에서 제일 가까이 도는 수성은 그 차이의 영향이 이제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사실 이 차이가 이게 19세기에 이제 그 수성의 궤도를 조사를 해보면 사실 수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성의 궤도가 그러니까 이 뉴턴 중력의 이 R 제곱분의 1로 힘이 작용한다 이것만 가지고 풀면 타원 궤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망원경 시대가 온 이후에 그러니까 정밀 관측을 이제 뭐 200~300년간 계속 했잖아요. 해보니까 그 타원 궤도가 계속 타원을 이 고정된 타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타원의 장축이 조금씩 돌아간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이제 그 해석을 해보니까 이 태양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변의 행성의 영향도 있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제일 무거운 목성 같은 거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른 행성의 중력 때문에 이 타원의 이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고, 계산도 할 수 있어서 계산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관측된 값을 해보니까 잘 맞더랍니다. 근데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성이었는데, 수성에 대해서 똑같은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수성이 이 타원 궤도의 장축이 그러니까 이 100년에 대략 한 600초니까 6분의 1도 정도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행성의 영향을 다 계산을 해도 한 40초 정도가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 그 중에는 심지어 수성보다 안쪽에도 행성이 있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의 보정을 집어넣고 그 보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보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 차이가 이제 일반 상대성 효과를 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관측과 정밀한 계산이 맞아 떨어진 아주 그런 경우인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이 뉴턴 중력하고 진짜로 크게 달라지는 그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바르츠-실트 시공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평선의 크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구형 물체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그 앞에 계산한 식을 보니까 이제 태양 질량일 경우에 대략 이 지평선의 반지름이 3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질량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근데 태양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크기가 3km는 뭐 훨씬 크니까 그런 게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물질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는 다른 이제 형태의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시바르츠실트 해가 그 태양에 해당하는 이제 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어떤 물체가 있어서 밀도가 굉장히 커서 질량은 태양만한데 이 크기는 이제 이 지평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더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시공간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공간에 있던 시간 앞에 있던 이 배터리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무조건 모든 물체는 그 중앙 R이 0이 되는, 그러니까 R이 0이 되는 데는 진짜로 거기가 이제 이 특이점이 있고, 거긴 정말 뭔가 이제 무한대가 생기는, 밀도도 무한대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지적인데, 그 지점으로 다 그러니까 추락한다 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빛도 그래서 밖으로는 못 나오고 이 안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데를 내가 밖에서부터 들어가면 그냥 들어는 가지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모든 들어간 빛이 다 못 나오고 빨려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블랙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슈바르츠 실트가 처음에 저 해를 이제 발표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태양 정도 질량이 돼야 3km고, 그럼 그 태양 질량이 3k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정도로 그 밀도가 높은 물체가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1930년대, 4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의 이제 일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별이 마지막에 이제 핵융합 반응을 다 끝내고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질량이 아주 처음에 컸던 별들은 이렇게 다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그 중력에 의한 수축을 막지 못해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상태로 가는데, 그래서 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자들의 이 겹침 압력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그보다 질량이 더 크면 이 전자와 핵들이 다 합쳐져서 다 중성자로 바뀌면서 훨씬 밀도가 높은 이 중성자별이 된다는 것이 알려졌고, 근데 그보다 더 질량이 클 경우에는 이 중성자들의 그 압력으로도 못 버티는 단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진짜로 그 밀도가 저렇게 이 태양 정도 질량이 뭐 3km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이제 이걸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블랙홀이 과연 진짜로 우주에 존재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70년대 오면서 실제로 블랙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블랙홀 자체는 빛이 안 나와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블랙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제시가 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발견이 돼서 이제 블랙홀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오브젝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럼 그 블랙홀 그 지평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밖에서는 그 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 확실히 밝혀진 사실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블랙홀이 별 정도 질량, 그러니까 태양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정도 되는 그런 블랙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백만 배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런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지금은 이제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우리 은하나 아니면 이제 우리 은하와 비슷한 큰 은하들, 그러니까 더 거대한 은하들의 중심에는 그냥 이런 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경우에도 이 은하의 중심에 보면 그러니까 이 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통의 망원경으로는 우리 은하 중심은 이제 먼지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전파 망원경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 별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대해서 이 공전을 하는 별들이 많이 있고 그럼 그 별들의 주기하고 반지름 이런 거를 이제 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해 보면 그 우리 은하 중심에 이제 있는 물체 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의 질량을 구해 볼 수 있는데 그 질량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케플러의 법칙을 써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계에서 태양 질량 구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은하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구해 볼 수 있는데 이게 태양의 한 100만 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도 이제 그 정도의 블랙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그 블랙홀 주변에 있던 물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내보내는 이런 빛을 봐서 이제 블랙홀을 보는 작업이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거둔 게 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M87이라는 이 처녀 자리에 있는 이제 은하에 그 은하 중에도 이 중심에 굉장히 활동성이 높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활동성 은하 핵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심에 우리 우리 은하계에 있는 이제 블랙홀보다 훨씬 더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 주변에 이렇게 그 물질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돌면서 이렇게 이 빛과 X선 그다음에 전파 이런 것들을 내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찍은 거죠. 물론 이거의 크기는 실제로 이제 태양계만한 정도의 그 모습인데 워낙 멀어서 저걸 찍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이제 이 전파 망원경의 이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가시광선 영역을 본 건 아니고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이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 물질들이 내는 전파를 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안 내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직접 본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상도를 굉장히 높은 망원경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냥 하나의 그 전파 망원경 큰 걸로는 안 되고 이 지구곳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렇게 동시에 관측해서 저거를 잘 분석해서 이제 간섭계 같은 형식으로 분석을 해야만 저런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블랙홀의 존재는 거의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홀 이외에도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이한 시공간 구조에 웜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웜홀은 이 사과에 이게 벌레 구멍 나는 거 같은 거에서 이제 이런 비유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 벌레 구멍이 있으면 사과의 유의면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겉면을 돌아서 가는 거 말고 지름길로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통로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그 시공간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원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국소적으로 그 작은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큰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를 말해주진 않는데 그 큰 형태를 조합을 해보면 이런 이제 이 연결 구조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물론 그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시공간의 기하가 물질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의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 물질, 그러니까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가진 물질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보통의 물질로는 잘 안 되고 좀 이상한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이한 물질들을 집어넣고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도 금방 붕괴하는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잘 만들면 혹시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등등을 해서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으면 뭐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더 쉽게 가는 길이 있고 해서 재미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로 실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중력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그 기조력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시공간, 네, 공률을 만들고 그 공률에 의해서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중력장 말고 기조력이라는 것도 작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조력의 대표적인 예는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미치는 그 기조력이죠. 그러니까 달은 지구보다 덩치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의 크기가 상당히 크니까 이 달의 중력, 그러니까 달에 가까운 면과, 여기 보면 이게 달인데 달에서 가까운 쪽과 먼 쪽의 그 중력의 차이가 꽤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자, 이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는 꾸준히 달로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달은 지구로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 공전한다라는 게 서로 자유낙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낙하를 할 때 이 자유낙하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질량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달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이 질량 중심이 이제 정확하게 그 자유낙하하는 길을 따라서 하는 거고, 더 가까운 쪽은 이 질량 중심보다 더 중력이 크겠죠. 그 다음에 더 먼 쪽은 약하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이제 이 앞뒤로 늘어나는 이제 현상이 생기겠죠. 물론 단단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거는 이제 별로 안 늘어나겠지만 이 바닷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이 바닷물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쪽은 당연히 이제 달로 끌려갈 거 가니까 이쪽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쉽게 되는데, 반대쪽은 왜 이쪽으로 가느냐? 예. 여기는 중력이 질량 중심보다 약하니까 덜 당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밀물 썰물은 이게 양쪽에서 일어나니까, 가까운 쪽, 먼 쪽에서 일어나니까 하루에 2번씩 밀물 썰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구에는 이제 달의 그 기조력뿐만이 아니라 태양의 기조력도 영향이 있는데, 이 태양의 기조력이,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긴 하지만 달보다 훨씬 멀리 있어서 달의 기조력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두 개가 합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합쳐도, 그러니까 달과 태양이 나란히 있을 때는 두 개가 합이 될 테니까 더 밀물 썰물이 크게 일어나고, 90도를 이룰 때는 이게 이제 더 차이가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조금과 사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력으로 쳐서 그 한 달,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조금 사리 이런 게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2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이 지구에 미치는 그 조성력에 의해서 이제 밀물 썰물이 생긴다라는 걸 하는데, 그럼 반대로 지구도 달의 그러니까 기조력을 미치겠죠. 지구가 훨씬 무거우니까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은 훨씬 더 영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큽니다. 그래서 달은 어떻게 됐냐면 그 기조력 때문에 이제 이 자전하고 달의 공전하고 딱 맞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은 정확하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바깥에서 보면 달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니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구를 항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 뭔가 고정된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항상 달의 한 면만 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달의 뒷면을 이제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는 약간 더 이제 또 다른 영향으로는 이 서로 이렇게 기조력을 작용하면 이게 일종의 약간 마찰 같은 걸로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해보면 이 지구와 달의 그러니까 이 공전 속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서서히 이 지구하고 달이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관측이 이제 돼 있고 현재 이제 이런 계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자유낙하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도 그 기조력이 존재는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머리하고 발끝 사이에 이 중력의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위아래로 늘어나는 이 기조력을 받게 된다 했는데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도저히 측정 불가 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조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블랙홀 특히 그 블랙홀의 지평선 근처에 가면은 그 기조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실제로 우리 그 계산을 해보면 우리 몸이 찢어질 정도의 그 위아래로 압축, 좌우로는 압축이 되고 위아래로는 늘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정도의 기조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주제로 중력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력도 전자기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전자기력의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는 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파동해가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이제 일반 상대성의 그 방정식인 아인슈타인 방정식도 파동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보다 훨씬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존재한다. 그러니까 파동해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게 그 약한 중력을 가정하면 또 어느 정도 선형 방정식으로 근사가 되고 중력파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미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아무도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워낙 약한 힘인데다가 이런 중력파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라는 게 정말로 거대한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무슨 거대한 이 사변 같은 걸 겪어야만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주 미약한 이 중력파를 검출해낼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센 중력파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우주적인 사건이 어떤 게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되면서 이 대표적인 예로 이 두 개의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합쳐서 하나의 블랙홀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큰 중력파가 나올 수 있고 혹시 이거를 이제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그 두 블랙홀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공전을 하다가 이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잃으니까 좀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다가 이 호라이즌이 서로 겹치게 되면 하나의 블랙홀로 되는 그런 과정을 시뮬레이션에서 그때 나오는 중력파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밑에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게 현재 나오는 중력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회전이 빨라지고 더 센 중력파가 나오다가 이 두 개가 이제 통합되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이 중력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호라이즌이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중력파가 나오지 못하죠. 전에 얘기했듯이 그 블랙홀 호라이즌 안에 있던 것들은 다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탁 하고 이 중력파가 끊어지게 됩니다. 중력이 워낙 약한 힘이다 보니까 이 중력파가 미치는 영향도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게 이제 그 시공간, 그러니까 길이와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림, 그러니까 길이가 달라지는 거를 이제 그 정밀 측정을 해서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달라지느냐. 여기 보면 이 실험 장치가 이게 4km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에 있는 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이 보이죠. 이게 이제 이게 4km씩 있는데 그 우리가 특수상대성 할 때 봤던 마이켈슨 간섭기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이제 중력파에서 흔들릴 때 서로 길이가 다르게 되는 거를 차이를 측정을 해서 중력파가 왔다라는 걸 감지해내는데 저 차이가 얼마나 작은 차이냐면 양성자의 1000분의 1인가 뭐 그거를 이 4km에서 그 정도 길이 달라지는 거를 검출해내는 엄청난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런 이 중력파 검출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 공로로 이제 이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20세기 초에는 그냥 해본 거 저걸 누가 할 수 있으랴 했던 건데 100년 지나서 진짜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력파까지 검출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중력과 관련된 현상들을 다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특수상대성과 일반상대성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 번의 강의가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가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